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텍스트 7페이지 상단부터 보시면 되고요. 증상의 상징화라는 작은 제목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실천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실천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어지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수업도 실천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오늘 수업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실천은 증상을 즉 실제를 상징화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지난 수업 말미에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상 실제를 상징화하는 행동들은 문명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문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실제라는 것, 즉 언어화할 수 없는 것, 미지의 것을 언어로 상징화하는 그러한 여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만약에 실제를 상징화하는 태도라면 정신분석 역시 문명의 특수성을 임상이라는 상황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다른 방식이라기보다는 문명에서도 역시 발생하고 있었던 어떤 특수한 방식으로 실제를 상징화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실제를 상징화하는 데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오늘 강의의 주제는 그 두 가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를 상징화하는 데 어떠한 방식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 자, 증상의 상징화라는 타이틀 밑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자, 임상이란 증상을 다루는 기술이니까 자, 증상을 상징화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물론 그렇다는 거예요. 증상을 상징화하는 기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건 정신분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심리치료, 정신치료 혹은 심리상담 모든 종류의 것들이 사실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증상이 느껴지면 우리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병리적인 증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존재의 불안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엄습해 올 때에는 선생님을 혹은 멘토를 찾는다든지 누군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죠. 목사님을 찾기도 하고 신부님을 찾기도 하고 스님을, 이맘을, 이슬람의 이맘을 찾기도 하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거보다 흔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는 일들이 또한 많다는 거예요. 점쟁이나 무당 결코 폄하하는 발언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실제를 상징화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무당이나 점쟁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멘토나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정신과 의사는 다 똑같다는 거. 동일한 직업의 종사자들이라는 것이죠. 즉 불안의 대상을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상징화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상징화. 증상을 상징화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신병적인 발작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신병이라고 판단하고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강신무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울한 상태가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멘토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선배를 찾아간다든가. 마음의 불안이 찾아왔을 때 목사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일의 불안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실천들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분석이라는, 라강학과의 정신분석이라는 실천이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실천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실천들은 정신분석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20세기 초반에 출현했던 정신분석이라는 실천 이전부터 이미 유사일에 존재해왔던 실천들이라는 것이죠. 즉 증상을 상징화하는 그러한 실천들. 주체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미지의 사태에 대해서 주체의 지식이 대처할 수 없을 때 타자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실천들이 존재해왔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이 이걸 똑같은 수준에 놓고 본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온 흔들림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첫 번째 시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밀어내려고 시도를 해요. 설명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알아볼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식이 되었건, 그게 세계관이 되었건, 남녀관이 되었건, 혹은 자기 자신에 관련된 지식이 되었건, 우리 흔히 이야기하듯이 나 자신에 관해서 가장 잘하는 건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혹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정신분석은 생각하지만, 어쨌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 이 순간 모든 이와 같은 유사한 순간을 통틀어서 우리는 실제의 방문을 받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가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실제가. 증상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락강아파의 정신분석이 판단하는 아주 독특한 유형의 관점이 있어요. 어떤 유형의 관점인가 하면 우리를 찾아온 그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 알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모르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외면하고자 하는 욕망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틀 전에 다른 곳에서 강연을 한번 했었는데 오픈 아키텍처 수업이라는 곳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거기서 거의 뭐 질문자들도 많이 계셨고 이렇게 했는데 대체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떤 분이 특히 한 군데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논점을 질문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질문 뒤에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셔서 아니 교수님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면 그 강연 중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제 수업을 듣는 다른 수업을 들었던 분들에게는 그런 말씀 제가 많이 드리는데 자, 인간이 화성에 가려고 하는 이유 인간이 화성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엄청난 과학기술을 발명하고 연구하고 돈을 들이고 인간이 화성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신분석의 관점에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화성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지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바다 건너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지금도 수천 명씩 물에 빠져 죽는 그 사태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발명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기 위해서 즉 단 한 명 옆에서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 없는 그 무능력에 대해서 외면하기 위해서 그 무능력을 망각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는 과학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망각을 위한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망각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해내고 정치적인 다양한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자해서 국가라는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그 모든 지식의 욕망의 배후에는 제주도에 도착한 단 몇백 명이 난민을 받아들일 무능력을 망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분석이 바라보는 인간의 지식의 추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그 많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수학을 공부하고 국어를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이럴까? 그걸 공부하는 동안만큼은 그 아이들이 존재하는 사회 공동체 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모순되어 있는지를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고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이 락강의 생각이에요. 즉 락강은 우리는 알지 않기를 욕망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특수성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서 질문하셨던 분이 그렇지 않다. 인간은 위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지식을 추구하고 긍정적인 면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적당히 타협하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정신분석은 달리 생각한다라고 답을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지식을 추구하는 이유는 알지 않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실제가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 실제와 마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의 욕망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걸 만약에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어떤 종류의 타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붕괴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으로 그것을 방어할 수 없을 때 우리 자신의 지식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지식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혹은 우리 자신의 지식이 우리에게 도래했던 근원지인 타자의 지식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달려간다. 대타자에게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우리의 증상을 설명 받기를 요청한다는 것이죠. 요청하는 거예요. 설명해달라고. 좀 징징거리는 거죠.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이미 한 번의 실패가 존재해요. 증상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자, 충동과 방어의 차원에서 이미 한 번 그 방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방어가 완벽했다면 우리는 인조인간처럼 완벽하게 어떤 증상도 자, 코드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작동하다가 사라질 그런 존재예요. 예를 들면 애플 컴퓨터와 같은 거예요. 제가 애플 맥북 에어를 한 10년 전에 샀는데 이렇게 난감해요. 고장이 안 나서 바꿀 수가 없어요. 기능은 굉장히 다른 컴퓨터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사고 싶은데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고장이 안 난다는 건 뭔가요? 완전하게 장악이 됐다는 것이죠. 완전히 장악됐다는 건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주체를 무슨 주체라고 부르나요? 완전한 주체라고 부르나요? 그렇잖아요. 소프트웨어에 완전히 장악당한 주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컴퓨터는 그렇게 작동하면 좋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작동하면 이러한 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의 충동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은 타자의 언어에 완전히 장악되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우리 자신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타자의 언어가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의 언어가 아니라 스스로 발명해내는 언어가 아니라 부모의 언어가 그 아이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 아이가 부모의 카피본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딱 부모만큼의 아이가 되니까 이 세계는 부모 세대를 반복하는 세계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부모 세대는 그걸 원해요. 내 아이가 내가 희망하고 내가 욕망하는 그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물론 자기보다 나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겠지만 자기보다 낫다고 해서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나음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작동하는 아이가 될 테니까.
생각해보세요. 조선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만을 바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이 이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정치적인 진보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조선 사람들이 상상하는 한계 안에서만 세계가 작동하고 바꿔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1차적인 끔찍함은 그거예요. 언어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벌어지는 일. 자,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언어는 불완전하니까. 왜 불완전한가? 언어 자체가 이미 불완전할 뿐일 수도 있겠지만 언어와 신체가 수차례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질적이기 때문에 언어는 신체와 이질적이라는 그 숙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체는 언어에 들어맞지 않아요. 그래서 신체와 언어의 그 간극을 우리는 증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간극이 우리를 찾아오면 그걸 우리는 실제 방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찾아왔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다시 어른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멘토를 찾아가는 것이죠. 제가 웬만해선 다른 분들과 공절을 하지 않는데 같이 책을 쓰지 않아요. 저는. 귀찮아요. 누군가 서로 비유 맞추고 이렇게 글 쓰는 게 귀찮죠. 근데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그 책 제목이 헬조선의 정신분석이라는 약간학회의 회원분들과 같이 써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연재했던 것을 현실문에서 출간했던 것인데 거기서 제가 정신분석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멘토 얘기를 했어요. 멘토를 거부하자. 멘토가 뭐냐? 멘토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멘토라는 개념을 통해서 학생들이 특히 멘토링을 받고자 욕망하는 그것을 조장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멘토라고 해봤자 신이 아닌 거예요. 신. 멘토는 누구인가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주체들인 것이죠. 인정받는 주체들입니다. 인정받는 주체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완전히 통합된 주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인정했다라는 건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그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아보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조금 과격한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멘토라는 개념은 일종의 패스트푸드 같은 거예요.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인 것이죠. 맥도날드 햄버거인 거예요. 누가 먹어도 맛있는 게 다 들어있어요. 즉 보편적인 쾌락이 응축되어 있는 그러한 지식을 우리는 멘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멘토에게 나의 실제를, 나의 증상을 설명해달라, 나의 불안을 설명해달라, 나에게 갈 길을 제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멘토가 생각하는 유한성의 세계 안으로 나의 존재를 유폐시키고자 하는 행동에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 책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바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충고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충고. 물론 듣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충고를 들었을 때 선배에게,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신부님에게 충고를 들었을 때 일어나는 효과는 어떤 것인가 하면 안정 효과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웬만한 신경안정제 하나보다 인격이 고민하신 목사님의 위로가 훨씬 더 잠을 잘 오게 해요. 방황이 정지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쾌락의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별로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쾌락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주체가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싶다면 자신의 삶에서 실제의 방문을 통해서 새로운 주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싶다면 멘토를 찾아 나설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불청객으로 삼고 실제를 쫓아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라강아바의 정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간단하게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이트 역시 사실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프로이트 역시. 그래서 락강은
프로이트로 사실은 돌아간 적이 없어요. 프로이트가 만약에 아버지의 이름이라면 프로이트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랄까요,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프로이트를 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떤 이론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에 사라져피고 싶지 않았다면 라깡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프로이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이트의 텍스트를 낱낱이 읽어요. 라깡만큼 당시에 특히 프랑스에서 혹은 프랑스를 비롯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라깡만큼 프로이트의 텍스트를 원전 그대로 정확하게 독해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간 연구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라깡이 우리가 알고 있는 라깡은 53년부터의 라깡인데 그 이전의 라깡은 그럼 어디에 있었는가? 물론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정신의학계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대 박사 논문을 발표하고 정신과 의사로서 커리어를 쌓아갔고 동시에 정신분석가로서도 활동을 해왔던 것이긴 하지만 자, 나름 그 영역에서는 알려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의 라깡은 우리가 몰라요. 뭐하고 있었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프로이트의 텍스트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프로이트를 넘어서려면 프로이트의 텍스트를 남김없이 읽고 대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라깡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라깡을 비판하는 것은 어렵죠. 하지만 라깡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라깡의 텍스트와 대결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깡이 동의하건 비판하건 그 어떤 과정을 목표로 하든지 간에. 자, 그래서 라깡의 결론이 이런 거예요. 프로이트의 텍스트를 우리가 같이 평가해 줄 수 있다면 어떤 장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좀 미리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프로이트의 텍스트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 죽음의 냄새가. 자, 이틀 전에 했던 강연이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아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틀 전에 했던 세미나에선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름다움에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아름다움이 주제였어요. 아름다움이란 뭔가 정신분석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강력한 아름다움은 시체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시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그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시간증. 시체를 욕망하는 도착증이죠. 실제로 그런 도착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문서화된 건 없어요. 그게 관찰되고 문서화된 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에서도 시신을 훼손하거나 사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훼손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시신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그걸 위반하고 그걸 위반으로 가정하고 금지하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와 영국에는 있어요.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신에게 삽입하고 성행위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몇 년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해요. 그걸 시간증이라고 부르죠. 그토록 끔찍한 행동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도착자에게는 그 시신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왜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그걸 그렇게 느낄까? 생각하기보다는 인문학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판단해요.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교육받기 이전에도 우리는 어떤 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시절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어머니예요. 아주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는 상당히 아름다운 대상이에요. 물론 어른들처럼 그 세련된 방식의 표현들을 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욕망의 대상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강력한 아름다움의 대상인 것이고 심지어 그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라 해도 아이는 어머니를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를 욕망해요. 어머니가
어떤 형상으로 하고 있건 아이에게는 아름다운 대상인 것이죠. 즉 최초의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사회적인 보편관념이 서로 스며들어올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아이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과 시간증에서 시체를 욕망하는 도착적 주체의 아름다움의 관념의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아이가 어머니 형상이 무엇이 되었건 사회적인 보편관념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한 채로, 외면한 채로 어머니를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은 뒤집히는 방식으로 도착증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체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 도착적 주체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 질서의 아름다움에 대한 구조의 거부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시간증의 주체가 그걸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구조가 촉발된 거죠. 성장 과정에서. 어떤 특수한 경험이 그 주체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가 지금 자리한 장소는 모두가 역겹게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욕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모두가 속해 있는 질서로부터 일탈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어떤 특정한 아름다움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는 시신의 냄새가 난다라는 문장으로 묘사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걸 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시간증 얘기를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 바로 시간증에서 발생했던 도착적 주체의 욕망이 예수를 사랑한 사도들에게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따라 나서잖아요. 사도들이 따라 나서는데 그게 뭐 오늘날 어떤 멋진 목사님 따라 나서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이잖아요. 그 사도들은 모든 걸 버렸어요. 심지어는 죽음까지 가고 있죠. 물론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를 부정하기도 하죠.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따라 나서요. 한번 부정했던 사람이 또 따라 나서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엄청난 파괴적인 거의 죽음 충동에 가까운 순간으로 자신을 밀어넣을 수 있도록 했던 예수의 능력은 무엇이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말은 한마디도 이해를 못했어요. 사도들이. 예수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존재했던 보편관념의 세계는 구약의 세계예요. 구약의 세계. 구약의 세계에서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렇게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말들은 관념들이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질적인 언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의 발언들을 문제시했던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죽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예 싸그리 제거시켜버려야 하는 언어의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사도들은 그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이해력의 소유자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전문가들이었어요. 성서 해석에 있어서는. 그런데 사도들은 매혹당한 거죠. 예수에게. 물론 예수가 잘생겨서 매혹당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에 매혹당하는 거예요. 그 시적인 언어들에 매혹당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라는 존재가 발생시킨 아름다움의 특수성이라는 것이죠.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불러도 되고 욕망이라고 불러도 돼요. 혹은 주익상스에 가까운 것이죠. 그게 강력한 주익상스를 발산시킨다는 그것에 사로잡힌 주체들에게 죽음조차도 넘어서도록 만드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아름다움에는 시신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이 욕서의 죽음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죽음일 수도 있겠지만 고정관념의 죽음이라고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어떤 강력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는 우리는 아름다움에 관련된 고정관념을 쉽사리 뛰어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특정한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사랑을 느꼈을 때에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생겼고,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광적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강력할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가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아름다움에 포함된 광기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광기를, 그러한 죽음의 냄새를 어떤 문장들 혹은 어떤 상황들은 포함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의 근원지에는 프로이트의 텍스트가 있어요. 자, 프로이트의 텍스트에도 죽음의 냄새가 난다. 어떤 방식으로 나는가 하면 프로이트의 텍스트들과 연구들은 그 이전의 문명 자체를 붕괴시켜버릴 만한 그러한 냄새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락강이 보았던 건 그거예요. 그것만 본 거예요. 프로이트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 충동만을 본 것이죠. 문장 하나하나가 전달하고 있는 그 파괴력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무의식이라는 것을 정교화하는 방식으로 프로이트의 이론은 19세기까지 서구 문명을 지배했던 주체에 관련된 모든 이론을 다 붕괴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프로이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인간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전처럼. 인간이 자신이 주인공이고 자신의 지식을 쌓아서 세계를 평화롭게 하고 세계를 번영시키고, 자,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생각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위대함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을 축적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는 계속 난민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퉁퉁 부은 시체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많은 재력과 테크닉과 그 많은 정치력, 외교력, 모든 걸 다 사용해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않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과학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더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서울 변두리에서 혹은 경기도 인근에서 병들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는 못 봐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몰라요. 그 대신 우리는 사대강을 파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청계천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죠. 물론 그건 현 정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는 물론 이전의 문명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특수성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또한 프로이트의 여정들을 살펴본다면 이제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담자의 증상을 정신분석의 지식에 근거해서 다시 상징화하려는 경향을 분명히 보였어요. 프로이트가 가진 보수성도 있다는 거죠. 약간 그걸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초기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그러한 태도를 포기하기 시작해요. 내담자를 찾아온 실제의 방문을 정신분석가라고 하는 멘토의 지식을 통해서 봉합하려는 태도가 일단은 성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일단 프로이트는 치료에서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혹은 치료라는 것이 증상을 소멸시키는 것이다라는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프로이트의 모든 정신분석은 실패한 정신분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프로이트를 비판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신의학자들이나 정신분석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대부분의 주체들이 공격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치료가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를 증상의 소멸을 보는 한. 그리고 프로이트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좌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락강도 실제로 정신분석가가 들어서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증상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죠. 증상을 왜 소멸시킬 수 없을까요? 증상이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숙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다면 우리는 인조인간이 되는 거예요. 타자의 언어가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능성의 존재를 생각하죠. 즉 어제가 오늘 반복되지 않고 새로운 내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인간을 규정하는 아주 상식적인 차원의 언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증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어제 나를 지배했던 언어의 흔들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제의 반복이 끝도 없이 미래에 이어지는 상황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프로이트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거죠. 프로이트는 공백을 열어 젖힌 것이고, 자, 그 공백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프로이트의 후속 세대들의 몫으로 남겨졌던 것인데, 대부분의 프로이트의 후속 세대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가지고 공백을 다시 봉합하고 과학의 이론으로 지식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어요. 락강은 그렇게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락강은 치료라는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기 시작하고, 치료라는 개념을 증상의 소멸이 아니라 증상의 이용이다 라는 관점으로 전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프로이트는 실제를 상징화하는데 외부의 힘을 끌어들인다라는 오류를 범했어요. 자, 여기서 외부라는 건 증상이 방문한 그 주체가 아닌 외부인 거예요. 즉, 나에게 증상이 찾아왔다면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해결할 힘이 없잖아요. 왜 없냐면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은, 모든 상징계는 타자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해결의 능력이 없고, 그 타자의 지식이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해결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분석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고 내가 멘토를 찾아가는 것이죠. 내가 프로이트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때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의 지식을 통해서 나의 증상을 해석하려고 했다면, 자, 이때 외부의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 외부의 힘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더 강력한 상징계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갖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이 나에게 주고 있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나는 분석가에게 종속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분석가에게 나의 상징계를 강화시켜서 줄 것을 요청해요. 자, 이러한 관계가 심리치료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구조화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신내림 무시예요. 신내림. 신병이 난다라는 것은 정신병의 발작일 수도 있고 히스테리적인 발작일 수도 있어요. 자, 정신병의 발작이건 히스테리적인 발작이건 어쨌든 이전까지 해당 주체를 안정화시키고 있었던 자신에 관련된 지식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에 관련된 지식의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발작이 심해지면, 자, 여러분들이 찾아가다가 안 되면 이제 무당을 찾아간다는, 강신문을 찾아가는, 신내림 구슬을 할 줄 아는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이고, 그때 무당이 해주는 일이 바로 좌정이라는 것이죠. 좌정은 무엇인가 하면 명령해 주는 거예요. 너를 찾아온 증상의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떤 귀신이 찾아왔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죠. 나쁘지 않아요. 꽤 괜찮은 효과를 발휘해요. 이름을 얻게 되면 증상이 놀랍게도 안정되기 시작해요. 그 이름을 명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즉 상징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증상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 증상을 명령하는 순간 발작이 안정이 되죠. 그런데 이 명령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강신무로부터 와요. 즉 어미무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미무당의 강력한 권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밤새 구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칼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죠. 내가 일상적인 멘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장소에서 너에게 명령을 할 수 있고 너에게 상징계의 단어들을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신병에 걸린 주체가 받아들이죠. 그리고 안정이 돼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어미무당과 새끼무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어미무당이 평생을 이 새끼무당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다시 발작이 일어나면 다시 와서 명령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증상은 상당히 안정이 돼요. 상당히 안정이 돼요. 웬만한 정신과 치료보다 나아요. 웬만한 정신과 치료는 건 뭔가? 약물 투여해서 식물인간 만드는 거예요. 멍하게 앉아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어쨌든 망상이기는 하지만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잖아요.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서 돈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잘하면 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배우는 현대 정신의학을 비판하는 논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실 거예요. 무당을 얼마나 비판하나요? 정신의학자들이. 미신을 얼마나 비판해요? 한의사들도 얼마나 비판해요? 현대 정신의학자들. 근데 본인들의 결여의 지점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외부의 상징계가 어쨌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진정시켜준다 해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실패할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 상징계니까. 그것 역시 언어이고 신체와 이질적인 구조인 것이기 때문에, 자, 외부의 상징계가 우리에게 들어와도 실패해요. 실패하면 다른 멘토를 찾아 나서겠죠. 자, 이러한 반복을 평생 하다가 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유형이라는 것이죠. 계속 다른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다른 정신과 의사, 다른 정신분석가를 찾아다니게 되는 그 여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언어가 들어와도 이질적 언어 권력의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가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건 어떤가죠? 실제를 다루는 새로운 상징계를 분석가나 멘토나 정신과 의사나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담자의 위치에서 발명해내도록 하는 것은 어떠할까? 라는 제안인 것이죠. 이게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의 제안이에요. 이게 더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역시 상징계의 발명인 것이니까 신체를 완전히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은 이 부분으로 나아가 이쪽에 내기를 걸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겸손해지고 싶은데, 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정신분석가 선생님의, 심리상담사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여서, 치료를 받아들여서 환자가 안정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있어요.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락강학파의 정신분석가에게 찾아가서 조금 길고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내담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스스로 자신의 문법을 창안해내는, 자신의 상징계를 창안해내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방식으로 안정을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두 종류의 행복이 전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종류의 행복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위치에는 쾌락의 관점은 없어요. 어느 쪽이 더 많은 쾌락을 준다, 이렇게 해서 그 두 종류가 한 종류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건 우발적인 사태인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쾌락에 더 많이 접근할 것인가는 모르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윤리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락강학파의 관점이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윤리적인 관점에서 타자의 언어에 나의 존재를 내어주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면, 아주 근본적이고 인간적인 당론이 그 배우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락강학파의 관점이 주장하고 있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법을 창안하도록 유도하는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은 더 효과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내담자가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건 우발성의 영역으로 남겨둔다 해도 내담자가 자신의 상징계를 스스로 발명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은 미래에 도래할 다른 문제에 다시 한번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주체성, 강한 마음을 길러주는 것에는 분명하고, 그것이 더 윤리적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을 받으시다가 이건 싫어요, 이건 싫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이 돈 주고 이런 거 하러 와지 않았어요. 약이라도 처방해 주던가, 나를 당장 안정시켜 달라고요 라고 화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이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그 심리치료, 정신분석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스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분을 봤어요. 스님을 찾아가서 아주 깊은 스님을 찾아가서 더 깊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 맞았다면, 그게 그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좋다라는 거예요. 좋지만 그렇다고 라칸 아빠가 틀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자리, 이 시간에 토요일 아침에 이 폭염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결국 더 여러분들의 올바른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 토익 학원에서 열심히 열공하시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인가? 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전 대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대답할 수 있죠. 토익 학원 가시는 게 맞죠, 사실. 쾌락의 관점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기를 건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수업의 내용은 다른 것에 내기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과학의 탐구 또는 발견 이라는 주제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연장선상에 있어요. 연장선상에 있어요. 락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락감을 인용을 해볼게요. 세미나 11회 국역판 2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한 가지 오해를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락감이. 그러면서 정신분석은 언제든 하나의 탐구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탐구. 이 단어가 우리말에 딱 떨어지는 게 없어서 좀 그런데 탐구라고 하고 제가 원어를 써놨어요. 프랑스어로 호시악슈라요. 호시악슈 하면 나는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호시악슈. 호시악슈라는 단어의 1인칭 변화형이죠. 호시악슈라는 단어인데 영어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리서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에서 리서치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안 쓰잖아요. 잘. 좀 더 과학의 영역에서 많이 쓰는 좀 더 공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이 호시악슈라는 단어는 그냥 일상에서 되게 많이 써요. 프랑스어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배웠던 처음이라기보단 머릿속에 아주 각인되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말씀해드리면 이 단어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서 처음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미대를 다녔어요. 미대. 그래서 거기서 사진 작업도 하고 뭐 비디오 카메라 이런 걸 주로 공부를 했어요. 비디오 아트를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진기를 똑딱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는데 시골 학교를 다니다가 파리에 온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골 사람이 서울 온 것보다 더 어리벙벙하더라고요. 지하철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냐면 제가 살던 동네에 지하철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신기해서 여러 가지를 어렸을 때니까 사진기를 막 찍고 다녔는데 그때 주로 찍었던 게 파리에 있는 불황자들이었어요. 불황자. 파리에 있는 불황자들이 되게 멋있어요. 멋진 개들도 이렇게 같이 끌고 다니고 문신도 많고 뭐 얼굴에 피어싱이 뭐 한 수십 개 있고 되게 멋있어서 사진을 찍어도 되냐? 라고 했더니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너가 샤시바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찾지 마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그냥 찍어. 대충 찍어. 뭘 그렇게 이렇게 찾지 마.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찍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고민해서 찾는 느낌인 것이죠. 그리고 뭐 주색시 뭐 하면 주색시 뭐 미크로 그러면 난 마이크 찾아요 지금 이런 뜻이요. 그냥 찾다 이런 거 찾다 뭔가를.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find죠. find. 그러니까 리서치보다는 뭔가를 find하다라는 뜻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탐구라는 것이라고 쓸 수도 있고 찾는다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락강은 이 허샤슈라는 이 단어를 거부하고 있어요. 정신분석은 이걸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이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탐구라는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심지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허샤슈라는 단어가 또한 프랑스 인문학이나 이과 계열의 과학의 영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셰슈라는 단어는 쉑쉐라는 단어의 조금 더 강조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쉑쉐가 바로 find예요. 쉑쉐는 주쉑쉐면 나는 찾는다, 나는 뭔가를 찾고 있어 지금 이런 뜻인데 거기다 RE가 붙으면 다시라는 뜻이 re라는 뜻이 강조가 되니까 더 정교하게 찾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탐구라는 단어를 붙인 것인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난 탐구하는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근래 들어 탐구라는 말을 거의 모든 것에 잣대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당국자들에게 이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정신분석도 탐구의 분과 학문인가 과학의 분과 학문인가 라는 것을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은. 개인적으로 저는 한 번도 저 자신이 탐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쉑쉐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쉑쉐어는 탐구자, 과학자라는 뜻이죠. 언젠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논란거리가 되었던 피카소의 말처럼 저는 찾지 않습니다. 저는 발견합니다. 게다가 소위 과학적 탐구의 장애에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두 개의 영역, 즉 탐구의 영역과 발견의 영역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피카소의 이 말이 기원인 거예요. 사실은. 피카소가 먼저 했던 말이에요. 피카소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찾지 않는다. 나는 발견한다. 주는 셰크시바 주 트루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트루베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는데 트루베는 발견한다라는 뜻이에요. 발견한다. 근데 두 개의 관계가 상당히 애매해요. 자, 피카소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선 먼저 그걸 설명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피카소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이런 걸 그리셨어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천재니까 천재이기도 하고 위대한 예술가로서 추앙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그리셨어요? 이런 구조를 어떻게 이런 형상의 구조를 어떻게 그리셨나요? 어떻게 찾아내셨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찾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락강이 여러 번 인용해요. 세미나 11이 처음이 아니고 1959년인가 60년의 세미나 7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피카소가 그렇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피카소와 똑같이 난 찾은 적이 없고 난 뭔가 거기 있는 걸 발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신분석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분석 임상이. 정신분석 임상은 뭔가 찾아 헤매는 탐구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건 굉장히 의외의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신분석은 그럼 과학이 아니냐? 과학은 탐구하는 것인데 탐구가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락강의 생각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세미나 7에서의 이야기인데 주는 쉑슈파 주트코브에서 그 트루베라는 단어, 즉 발견한다라는 단어의 기원을 이야기해요. 프랑스어의 이 트루베라는 단어의 기원은 트루바두브라는 명사가 있어요. 트루바두브는 무슨 뜻이냐면 궁정풍 사랑의 음유시를 노래했던 시인들을 트루바두브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이와 같은 용어의 가지결들을 설명하는 락강의 의도가 무엇인가? 자, 아주 쉽게 설명을 해봐요. 과학자가 어떤 일을 하나요, 여러분? 과학자가 이런 어떤 사람이 과학자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막 입속에 있는 입천장에 있는 뭐 이렇게 긁어내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뭐 DNA를 확인하려는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막 자르고 있다고 해보세요. 뭘 채집하고 있어요. 물어보겠죠. 뭐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저 DNA를 채취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과학자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과학자는 뭔가를 지금 탐사하고 있는데 탐사하기 이전에 DNA가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DNA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DNA라는 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DNA에는 어떤 구조들이 있고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떤 특수성들이 있고 어떤 차이와 보편성들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채취된 것을 비교해서 이 사람은 범인이다. 이 사람은 저 DNA와 유사하다. 라는 걸 비교 분석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과학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뭐가 나쁠까요? 나쁜 건 없죠. 이 과학의 지식을 통해서 현실을 밝혀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락강은 자신은 그런 일 안 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과학자는 지식의 체계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요. 그러면 현실은 그 지식의 체계에 근거해서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겠죠. 즉 타자의 지식에 근거해서 현실이 구체화되는 것이죠. 자, 이게 과학의 영역에선 탐구의 영역에선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우리는 그것에 많은 수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분석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증상의 상징화라는 것을 다시 비교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실 것이죠. 어떤 특정한 과학의 시스템에 근거해서 내담자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반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체계적 지식 규준을 통해서 사물들의 세계를 분절하고 분류하는 행위가 과학이라면 그건 좋다라는 거예요. 그건 참 실용적이고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분석이라는 지식의 체계에 근거해서 시스템에 근거해서 내담자를 분절하고 분류하고 조각조각 찢어서 범주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탐구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 대신 나는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발견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내담자에게서.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세미나 11에서 락감이 정말 지나가는 식으로 슬쩍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이거죠. 9페이지 상단에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세미나 11의 부교권 21페이지에 있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를 찾으려 할 수 있으려면 나는 너에게 이미 발견된 존재여야 한다. 자, 이건 하나님이 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했을 텐데 어디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텍스트에 이런 문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으려 할 수 있으려면 나는 너에게 이미 발견된 존재여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인지는 답을 안 주고 그냥 훌쩍 넘어가요, 락감이.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신을 찾아 헤매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찾아? 너 이미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잖아. 엄살 부리지 마. 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면 찾는 행위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문장인 거예요. 너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정신분석가를 찾아오거나 심리치료사를 찾아오거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안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멘토를 찾아가도 마찬가지고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조언을 구할 때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자, 그런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할 때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질문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런 욕망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답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도래하기를 욕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 이미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래를 확인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소외된 요청이에요. 이건 진정으로 신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알려진 형태로만 다가와 달라는 거예요. 신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는 방식으로 나에게 와달라 라고 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나를 찾아와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알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에게 나에게 왔을 때에는 우리는 신을 외면해요. 알아보지도 못해요. 자, 그게 바로 탐구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탐구의 모순. 다시 말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탐구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미 설정된 지식의 한계 바깥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아주 지루한 노동의 반복만을 전개시킬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은 권력이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 지식에 짓눌려 있는데 그것은 망각에 속한 무언가의 낙인이 찍혀있다라고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찾는다라는 행동, 탐구한다라는 행동은 타자의 지식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신분석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족적인 무한정한 탐구, 자, 이러한 구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족적이라는 건 자기가 그 안에서 다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정하게 탐구되고 무한전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양적인 무한, 가무한일 뿐이지 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무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의미에서 과학의 탐구를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이미 성립된 지식의 체계와 그것을 적용시키는 행동.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건 일종의 정치학이다. 발견의 찾는 자의 정치학이다라고 우선 먼저 언급을 했어요. 이게 왜 정치학이냐 하면 권력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찾으려고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할 때 이미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알면 타자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권력에 의한 작용인 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자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질문하는 방식으로 나를 찾아 나서는 과정은, 즉 자아를 찾아 나서는 과정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도 정치적 태도라는 것이죠. 이미 건설된 지식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 측면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치적인 차원에서밖에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치적인데 특히 이러한 탐사가 정치적인 아주 은밀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던 건 역시 즉 나는 찾지 않는다, 나는 발견할 뿐이다 라는 것도 미술이라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인 것인지를 반증해주는 명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피카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나는 찾지 않는다, 나는 발견한다 라는 것은 나는 이미 알려진 미의 기준을 통해서 사물들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미 알려진 미의 기준. 제가 조금 전에 아름다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김태희를, 조윤성을, 누구누구를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와 유사한 사람들을 만나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와 유사한 사람들을 아름답지 않다고 판단하고 아름다움에 관련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는 이미 권력작용이 배후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특히 가부장적 권력작용이 배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여성을 아름답다라고 만드는 남성들의 시선이 강력한 권력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의 차원, 미학의 차원에서도 정치를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피카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방식으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찾아 나설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발견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 발견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 발견하겠다는 것인가? 어떤 지식도 없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전 지식 없이 우리가 뭘 그저 발견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서 문법을 좀 바꿔야 돼요. 사전 지식 없이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발견을 못해요. 혹은 아무 것만 발견해요. 사전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 즉, nothing, le rien을 발견해요. 물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공백을 발견한다는
결여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법이 전이되어야 하죠. 사실 그건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는 우리가 뭔가 주체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갖게 될 때에는 우리 뒤에는 지식의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난 주체적으로 그걸 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가장 비주체적인 순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순간 우리는 타자의 지식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가장 소외된 순간인데 우리는 의식의 차원에서는 그것을 가장 주체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공백을 발견하는 순간은 결국 어떤 사전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는 어떤 특수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혹은 가장 수동적인 사태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즉 공백에 매혹된 것처럼 보여요. 증상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가장 무언가에 휘둘리는 순간처럼 보이는데 그 순간이 락감은 가장 주체적인 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의 시간성은 우연성이에요. 필연성이 아니라. 극단적인 우연이 우리를 공백과 만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발성. 자, 그래서 피카소가 이야기했던 결국 발견은 전적으로 새로운 무언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순간이에요. 전적으로 새로운 무언가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피카소는 창조했던 사람인 것이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낸 사람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카소가 발견한 건 무엇인가? 새롭지 않은 모든 것이 소멸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새롭지 않은 모든 것이 정지하는 지점. 아름다움에 관련된 모든 지식이, 미술에 관련된 모든 지식이 발을 헛디는 지점을 피카소는 발견한다는 거예요. 균열의 지점, 증상적 지점, 사건적 지점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혹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새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아름다움에 관련된 타자의 지식이 정지되는 기능장애의 지점을 조우했다라는 거예요. 만났다라는 것이죠. 만나고 그로부터 그것의 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피카소의 개인사를 살펴본다면 그건 세잔을 만난 지점인 거죠. 세잔의 작품을 만나고 피카소가 모든 걸 포기해요. 피카소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죠. 피카소의 아버지도 화가였고 아주 어린 시절에 피카소가 15살 때 그렸던 데스상을 보면은 그냥 그게 거의 다빈치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잘 그리고 그냥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려요. 한 번에. 마치 사진처럼. 굉장히 잘 그려요. 그리고 그 잘 그리는 테크닉이 어쨌든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이 청색시대, 핑크빛 시대까지 이어지는 시기까지. 그 시기까지 우리는 상당히 매혹적으로 느껴요. 그 피카소 작품들. 그런데 갑자기 피카소가 입체파라고 하는 큐비즘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그게 좋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 애도 이렇게 그렸었는데 라는 수준의 그림을 피카소가 그리기 시작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부러 못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뛰어난 테크닉들 다 포기해요. 그 시점이 바로 세잔을 만난 시점이에요. 세잔의 작품을 보고 피카소가 무언가의 몰락을 도입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습득되었던 모든 종류의 미술사가 자신에게, 미술의 역사가 자신에게 축적시켰던 아버지를 통해서 혹은 학습을 통해서 축적시켰던 모든 종류의 아름다움에 관련된 지식을 정지시켜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그리지 않는 거예요. 못 그리는 방식으로 왼손으로 발로 그려도 되는 수준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 지점부터 피카소는 공백을 도입하고 공백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한 공백은 알아보는 자에게는 전수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피카소의 작품을 20세기 초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청년 베이컨이 영국에서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가 미술관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베이컨이라는 소년의 인생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하죠. 자, 공백은 그러한 방식으로 전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백은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양도 가능한 가장 뛰어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게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락강을 연구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신념으로 삼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강의가, 사랑이, 우정이, 연대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면 그건 공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한다면 나는 찾지 않는다, 나는 발견한다 라는 것은 이렇게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식의 권력에 나의 존재를 양도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균열을 주목한다. 균열과 조우하고 마주본다. 공백과 마주본다. 그러한 행위가 무에서 유를, 즉 없음에서 새로운 형태의 있음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때로는 예술의 미학에 있어서의 거대한 거장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락강의 특징은 이런 점에 있어요. 이런 일들은 거장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들은 위대한 철학적인 사변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일상적이고 사소한 정신분석의 임상의 차원에서 반복되는 행동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세미나의 논의들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예술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피카소라는 것이죠. 피카소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명성을 얻고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의 과정과 정신분석의 과정이 동일하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석을 드리고 싶어요. 락강이 실제로 예술의 과정과 정신분석의 과정을 비교해요. 아주 많이 비교해요. 심지어 세미나 7 이후의 락강의 텍스트에는 예술과 정신분석을 동일시하는 관점이 어디서나 발견이 돼요. 그렇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락강 세미나를 지금 10일을 저하고 공부하고 계시지만 이제 한 세미나 10일에 7강 정도 가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으로 안 끝나고 9월 말 다시 시작될 강의쯤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 강의를 다시 재수강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16일에서 우리 수업이 언제 끝나나요? 우리 수업이 15일날 끝나잖아요. 9월 15일날. 그래서 2주간 쉬고 2주 쉴까요? 3주, 1주일 쉴까요? 어쨌든 2주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하는 게 한 10월 6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주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공지를 드리고 9월 15일 날 끝나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 쉬려고 하는데 다음 주쯤에 공지를 제가 정확히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시작될 강의에서 아마 비로소 이제 회화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회화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한스 홀바인의 작품, 대사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응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후반부가 아니죠. 다음 강의쯤에 나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에서 이 사람은 무슨 미학자야? 라고 싶을 정도로 예술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사실은 미학 비평에서 락강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미권에서도 락강의 정신분석을 오히려 정신분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미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여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헬포스터 같은 미학자인 것이고 우리나라에 번역도 많이 되어 나왔잖아요. 미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발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락강이. 물론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미술사가들이 알아서 해결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해줬으면 미술사가들이 좀 공부 좀 해. 그걸 가지고 가서 뭘 하든
알아서 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이 이 모든 예술적인 미학적인 담론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대거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술의 구조와 미술의 실천의 구조와 정신분석의 실천의 구조가 동일한 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둘 다 뭘 하나요? 둘 다 창조를 해요. 그리고 둘 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둘 다 파토스적인 것을 대상으로 해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예술과 정신분석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락강이 그렇게 많은 암시를 내려놓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정신분석을 예술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해서 다시 창조해내려는 그러한 흐름은 많지 않아요. 그냥 미학의 영역에서 정신분석을 가져와서 이용하려는 흐름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저의 강의와 저의 텍스트와 저의 출간하는 책들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락강을 다시 창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이트를 락강이 어떻게 다시 만들어냈느냐, 재창조했느냐. 프로이트를 언어학이라는 차원에서 재창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53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더 이상 프로이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비평가들은 결국 락강이 프로이트로부터 벗어나서 프로이트로부터 업그레이드되고 프로이트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의 첫 번째 단초는 언어학의 도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락강의 지렛대,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인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는 예술이라는 실천이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인 거예요. 락강을 다시 발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금까지 왔던 작업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릴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출간 연구소들의 방향도 그렇다는 것. 예술을 지렛대로 해서 락강을 더 레디컬화하는 것, 근본화하는 것이 우리의 연구와 과정과 공부의 여정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문장을 덧붙이죠. 그런데 과학이 자, 제가 지금까지 과학에 대한 비판 아닌 비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학의 역사, 과학 철학 좀 예를 들어서 교양 수업에서라도 들어보신 분들이요. 과학은 그거 아닌데. 자, 과학은 지식을 설정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과학자는 바로 지식을 새로운 담론을 창조해내는 자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락강이 아까 얘기한 거예요. 과학에는 두 개의 영역, 즉 탐구의 영역과 발견의 영역이 과학에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 단지 지식의 체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행위라면 도대체 그 지식은 누가 설정했느냐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누가 설정했을까? 담론의 발명자들이 설정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중세에도 과학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세의 과학을 몰락시키고 근대 과학을 설정하기 위해서 갈릴레이가 했던 건 뭔가요? 물리학을 수학화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언어의 구조를 발명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완성한 사람이 뉴턴인 것이죠. 자, 논리적인 수학의 언어를 모든 물리적인 사태의 장소에 대입시켜버리는 것이죠. 자, 이건 하나의 엄청난 폭력이에요. 새로운 언어의 시스템을 발명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전의 과학을 다시 뒤집어서 다시 필터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두 과정 사이에는 일관성이란 없어요. 중세 과학과 갈릴레이 과학 사이에는 일관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약이 존재해요. 단절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오늘날 과학 철학이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과학은 진보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은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몰락하고 새로움이 창조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약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언어의 과학은 단지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더 폭넓은 적용이 가능한 더 강력한 담론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과학 철학의 관점이 자, 지금 이 장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은 두 개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영역은 창조의 영역이라는 거죠. 과학 역시.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답변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과학이 무슨 창조냐? 과학은 있는 질서로 찾아내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고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의 과학자들인 것이죠. 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물 속에 언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물은 사물인 거예요. 우주는 우주인 것이고 그 안에는 언어가 없어요. 언어적인 질서가 아니라 사물의 질서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인간의 언어가 접근할 수 없는 그냥 그게 위대해서 접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기 때문에 언어와 그 근본적인 이질성 때문에 언어가 접근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 대상에 아주 효과적으로 들어맞고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언어의 시스템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창조되었을 때 이 대상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설명이 돼요. 하지만 이 언어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그 불안전한 게 단지 언어가 수준이 낮아서 불안전한 것만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질성에 대한 그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균열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이 물질의 사태와 언어가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 부분을 결국은 발견하게 돼요.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다면, 즉 열심히 탐사한다면, 즉 열심히 적용시키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아까 말했던 그 노예적인 과정, 반복의 과정을 과학자들이 이제 하기 시작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명해내면 그 상대성 이론에 근거해서 우주를 설명하고 남김없이 분석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동이 시작돼요. 그 노동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면 많은 시간이 지나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해내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건 뭐냐? 언어의 불완전성이 도래하게 되는 순간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바로 이 불완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담론을 창조해낼 것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그것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의 역사. 즉, 담론의 발명의 역사인 것이지 무언가 진리를 영원히 그것에 존재했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내거나 점점 더 그것을 접근해 나가는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과학의 역사 역시 창조의 반복이지 초월적인 진리에 접근하는 진보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창조되는 것의 담론들의 효력은 뭐 컴퓨터의 발명이라든지 다양한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 더 강력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효력이 아무리 강력해지고 그 장악의 능력과 범위가 아무리 광범위해진다 해도 분명히 과학자들이 열심히 일한다면, 열심히 노동을 한다면 공백의 지점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을 맹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은 언어이고 사태는 물질이기 때문에, 즉 실제이기 때문에 상징화가 아무리 정교하게 일어난다 해도 상징화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질성, 즉 언어가 가지고 있는 사물과의 이질성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과학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사실 윤리적인 결론들이 도출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과학을 통해 사회를 지배하려는 모든 종류의 시도가 결코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논점이 그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사회를 지배하는 또 다른 이름의 과학은 빅데이터와 같은 것이잖아요. 확률의 게임인 거예요. 확률의 게임. 빅데이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의 현상을 효과적으로 파악해내는 거예요. 현재의 현상을. 그리고 그것이 매일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죠. 자, 그럼 빅데이터의 근거에서 하나의 인간의 존재가 판단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인간이 한 주체가 가질 수 있는 공백의 영역, 즉 타자의 지식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아야만 하는 어떤 특정한 영역, 그건 인간이 설정한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임의적인 영역인 것이긴 하지만 그걸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이름이 가능성인 것이잖아요. 가능성의 영역이 점점 더 협소해진다는 거예요. 타자의 언어가 강력해지면,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타자의 언어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결국 하나의 주체는, 하나의 인간은 요즘에 그런 과학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냥 DNA를 검사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병으로 죽을지도 다 파악이 돼요. 어떤 병으로 죽을지를 파악하는 건 그 병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일이지만, 자, 그런 것까지 파악하려고 하죠. 이 사람이 어떤 범죄 성향을 가지게 될지, 이 사람이 어떤 성적인 특수한 욕망을 가지게 될지, 자, 이런 것까지 예측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범죄인지 아닌지는 영원히 결정된 사태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즉, 무엇이 범죄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권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판단하고 예측하는 과학에는 근본적으로 권력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빼놓고 우리가 사유하기 시작하면
결국 과학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여요, 여러분. 삼성, 현대, 그 외 유수한 대기업들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그 이명박이 한 일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지만 그건 큰 범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어떤 정신병자가 어떤 한 사람을 강간하고 시체를 훼손하면 물론 엄청나게 끔찍한 범죄이긴 하지만 이명박이 주가 조작으로 그 수십 명을 자살하게 만든 것만큼 끔찍한 범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경범죄인 것처럼 다루어져요. 사회적인 지탄은 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다루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범죄인지를 판단하는 건 권력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무엇이 중요한 지식인지 과학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어디에 적용할지를 판단하는 것도 무고한 과학자의 시선이 아니라 권력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권력의 차원에서 무엇이 병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과학적인 것이 그것에 정확히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병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그 정신병자들의 범죄. 정신병자들의 세계에서도 신경증자들의 세계만큼이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해요. 어떤 정신병자는 굉장히 평화로워요. 어떤 정신병자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근데 그건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자가 무슨 범죄 하나 저지르면 우리 사회가 엄청난 위협에 처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작동하는 권력은 무엇인가요? 정상이라는 개념의 권력인 거예요. 정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정상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권력자들, 권력의 위치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질적인 모든 것에 대한 폭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언론 플레이에 우리가 휘말리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과학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은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과학은 모든 걸 안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물론 과학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과학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상실하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과학이라는 것은 정신의학의 과학이에요. 정신의학의 과학은 DSM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병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정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80년대까지도 동성애를 병으로 봤어요. DSM이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동성애를 병으로 봤어요. 도착점으로 보고. 그런데 좋게 말하면 미국에서 인권이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나름의 권력을 획득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병의 리스트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병인지를 판단하는 건 권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과학의 이름을 빌어서. 자, 그래서 락강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과학 철학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학이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낡은 지식의 체계를 폐기하고 스스로를 단절할 줄 아는 일종의 죽음 충동을 받아들일 때 그 과학은 굉장히 위대한 과학이 된다는 거예요. 뉴턴으로부터 아인슈타인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죽음 충동이라는 거예요. 즉 이전의 모든 과학, 뉴턴이 그 완벽해 보였던 역학의 문제를 완전히 폐기시켜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이전의 과학을 몰락시키는, 즉 타자의 언어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충동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과정이 정신분석의 임상의 과정에서도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주체의 위치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주체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상당히 모순적이게도 주체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주체이고 난 나를 알아요 라는 위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증상의 이름을 스스로 발명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본인의 증상의 이름을 자기가 발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주체성이라고 보는 것이 정신분석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해석과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정신분석을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프로이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신분석은 일종의 해석이다. 자, 그런데 그 해석의 문제를 락강이 달리 해석하기 시작하죠. 10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여러분.
자, 누군가가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누군가가 자, 어떤 증상을 앓고 있으면, 자, 그 내담자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를 찾아가서 해석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해석해달라. 그러면 해석자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일종의 백과사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백과사전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백과사전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지식인 것이죠. 권위를 가진 지식.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랑스가 한때 그걸로 유명했죠. 매년 백과사전을 출간하는 나라. 자, 여러분 백과사전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컴퓨터에 인터넷으로 뭐 위키피디아 이런 거 검색해서 물어보고 뭐 위키피디아까지 가질 필요도 없죠.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지식은.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백과사전을 팔러 다니는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백과사전이 한 지씩은 뭐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백과사전이 아무거나는 안 돼요. 그 아주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동아 뭐 이런 백과사전을 만드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백과사전을 만드는 그 출판사에는 그 책에는 항상 저자들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 저자들이 다 서울대 교수, 고려대 교수, 최소한 뭐 이 정도의 연세대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면 뭐 거기에 저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백과사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지식의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한때 백과사전을 매년 만들어낼 수 있는, 매년은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자, 그런 능력을 자신의 문화적인 힘으로 자랑 삼아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워낙 다른 방식의 백과사전 형태가 등장하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놀랍게도.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할 만한 백과사전, 영국의 백과사전이 있고 프랑스의 백과사전이 있고 프랑스의 백과사전 이름이 엉시클로페디 유니백살리스죠. 영국의 백과사전 이름은 뭐던가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진국이라고 말해지는 즉 산업사회 속에서 산업혁명 속에서 근대 문명의 정점에 섰던 식민지를 지배했던 자, 그 국가들이 백과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즉 백과사전과 권력의 현상이 결국 분리될 수 없는 자, 그러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해석은 바로 그 백과사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려면, 무언가를 해석하려면, 즉 내담자의 증상을 해석하려면 옆에 있는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러한 해석은 예를 들면 꿈을 꾸었을 때 정신분석가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자, 이것은 뭐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네요. 이것은 뭐 아버지에 대한 욕망이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정신분석가가. 정신분석가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텔레비전에서 흔히 우리가 보게 되는 뭐 그런 테스트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테스트를 하면 뭐 이런 그림을 그리면 뭐 집을 그렸는데 어린아이가 집을 그렸는데 뭐 엄마 아빠는 크게 그리고 동생은 없어요. 그럼 얘는 이제 동생을 싫어하는군요. 동생과 경쟁 관계에 있군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해석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사실 할 수 있어요. 동생을 조그맣게 그리고 못생기게 그리고 너 동생 싫어하는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텔레비전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박수를 쳐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해석이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해석의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면 내담자가 자신의 증상을 타자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결과를 이어져요. 자신의 증상을 타자에 넘겨준다는 거죠. 자, 자신의 증상을 봉합하는데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 이건 나의 아픔이에요. 나의 고통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한번 권위 있는 타자의 백과전서적 지식에 의해서 규정되고 정리된 다음에는 자,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데 이거는 이거래.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은 없어져요. 나의 고통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건 이렇게 아픈 거래. 물론 마음이 편해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만지기만 해도 뜨거웠던 걸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평온을 되찾게 되죠. 나에게 찾아온 어떤 바이러스를 선생님에게 준 거예요. 선생님은 그걸 받아서 이제 어디 비커 같은 데 넣어놓겠죠. 넣어놓고 전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다시 찾아가면 차트를 보면서 이걸 가지셨던 그분이죠. 요즘에 어때요? 이거 다시 찾아오셨나요? 뭐 이렇게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게 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넘겨준 그것이 나의 존재를 흔들고 살아있게 만들어 주었던 그것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존재를 가렵게 만들고 때로는 존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것을 나는 누구에게인가 양도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양도했던 바로 그 과정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대로 수용했다면 유대교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예수를 빌라도에게 양도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정을 되찾았어요. 구약이 존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구약을 믿고 있고 구원은 자신들만 받는 것이다라는 배타적인 종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은 분명히 예술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해석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어떤 예술로 이해해 볼 수 있는가.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문학은 표절 문학이에요. 내가 나에게 찾아온 무언가를 언어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게 해석인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의 언어를 문법을 빌어서 했다면 그건 뭐가 표절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표절인 거예요. 표절. 심지어는 표절하지 않겠다 해도 이제 막 글쓰기를 시작한 젊은 소설가라면 시인이라면 어떻게 글을 쓰기 시작할까요? 표절하는 거예요. 표절 안 할 수, 저는 표절 안 했는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는 타자의 언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소설이야 라고 알고 있는 그 형식은 타자의 형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는 지금 소설을 써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소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은 소설이 무엇인지를 타자로부터 교육받았다는 뜻인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쓴다는 것 자체는 나의 삶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는 타자에게 해석을 맡기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브루스 너만이라고 하는 현대미술가는 미대를 나온 직후에 대학원을 다녔는데 대학원까지 다닌 미국 예술가인데요. 개념미술가라고 부르는데 미대를 나온 직후에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작업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업이에요. 뭘 했냐면 이제 미술가로서 화가로서 현대 미술가로서 살아가야 하니까 이제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작업실을 빌렸어요. 뉴욕 맨하탄 근처에 있는 큰 작업실을 빌렸어요. 창고 같은 걸 빌려놓고 거기서 뭘 했냐면 그거는 비디오로 찍는데 그 한 거를 뭘 했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6시간, 7시간 견디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그 사람 작업이에요. 브루스 너만이 처음으로 유명해진 작업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는 굉장히 귀찮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해요. 한쪽 발로 뒷짐을 짚고 한쪽 발은 들고 몸을 숙이고 이 자세로 방을 도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일. 그걸 또 촬영을 하는 것이죠. 자, 그걸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건 뭘 해도 나는 타자의 해석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미술에 관련된 타자의 해석을 반복할 것일 뿐이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nothing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작업이라는 것이죠. 공백을 드러내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글을 쓰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지한 자는 처음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쓸 때 실어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지한 글 쓰는 자. 타자의 언어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쓰기 위한 글이라면 타자의 언어를 공격하든가 아무것도 쓰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처음에 하는 일이 진지한 문학가들이 뭘 하나요? 패러디를 해요. 패러디. 젊은 친구들이 소설을 쓰고 이럴 때 아방가르드한 작품을 쓸 때 패러디를 해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노골적으로 가지고 와서 비틀죠. 자, 이건 역시 타자의 해석에 저항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시적 행위라고 부릅니다. 시적 행위. 무언가가 시적이라는 건, 시라는 건 제가 이전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수업에서 시라는 건 뭐냐, 제가 말씀드린 그 문학의 행위의 묘체인 거죠. 시적 행위란 뭐냐, 시를 쓰는 행위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라는 건 뭐냐 하면 타자의 언어에 저항하는 행위. 그게 시예요. 클리셰에 저항하는 거. 모두가 이렇게 말할 때 달리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시적 행위라는 것이죠. 그게 시의 본질이에요. 즉 언어 속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 그렇다면 정신분석은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신분석은 시예요. 정신분석은 문학과 굉장히 가까워요. 문학적 실천과 굉장히 가까워요. 정신분석은 일단 언어에 집중하는 행위인데 그 언어 속에서 타자의 언어가 정지되는 지점을 관찰한다는 의미에서 시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심리적인 사태를, 우리의 심리적인 사태를 존재하는 타자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의 용법을 창조하는 것. 새로운 언어의 용법이 창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건 언어에 지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변화시키면 사태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사태를 변화시키고자 사태만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사태를 사건으로 만드는 실천이라고 불러요. 단지 사태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이건 실제의 방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줄 몰라요. 우리가 균열과 마주했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봉합하려고 해요. 그걸 밀어내려고 해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을 했지만 이웃이 오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질적인 자, 타자성 그 자체가 나를 찾아오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닫죠. 그런데 어떤 이질성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어요. 마음을 닫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인 거잖아요. 이질적인 존재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면 우리를 찾아오는데 마음을 못 닫겠어요. 매혹당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무의식이 증상에 사로잡히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무의식이 증상을 이질적으로 판단하고 고통스럽게 느낀다면 닫아버리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무의식은 그런 걸 잘해요. 방어를 잘해요. 그런데 어떤 증상에겐 그걸 못하고 계속 그 증상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허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무의식의 사태를 히스테리적 사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실제를, 공백을 탐닉하게 되니까. 물론 의식적으로는 그걸 탐닉을 못해요. 고통스럽게 느끼지만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자,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그게 거식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폭식증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예요. 자, 이럴 때 이건 사태예요. 그냥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의 사태인 것이죠.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걸 사건으로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을 변화의 단초로 만들어내는 거. 자, 이게 이 사태를 사건으로 만든다는 것의 뜻인 것이고 그것을 유도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자가 바로 분석가인 거예요. 내담자는 일반적인 주체는 그것을 고통으로만 인식하고 그것을 그냥 겪을 뿐인 것이죠.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락강이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는 우리를 찾아온 공백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도록 유도하는 자가 바로 분석가입니다. 자, 그런데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가. 자, 해석을 안 한다라면, 자, 해석을 안 해요. 분석가는. 웬만해선 내담자가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 좋은 건가요? 저렇게 사는 거 안 되나요? 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 친구랑 싸웠는데 만나지 말까요? 뭐 별걸 다 물어봐요. 근데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담자는. 그리고 그걸 대답해줄 유혹이 상당히 강력해요, 사실은. 대답해주고 싶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나쁜 친구예요. 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순간 나는 주인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빠가 되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그래서 해석의 권한을 조금씩 양도하죠,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해석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시인이 되는가? 아니에요. 본인의 꿈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내담자들이, 혹은 본인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내담자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로 판에 박힌 얘기밖에 시작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담자의 의식을 구성하는 언어가 다 타자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뻔한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래도 그걸 가로막지는 말아야 돼요. 계속 하도록 놔둬야 돼요. 그 내용을 계속 다른 방식으로 번역해내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가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의 과정을 1차적으로는 이렇게 묘사해 볼 수도 있겠죠. 내담자가 본인에 관련된 자서전을 여러 가지 버전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버전으로 써요. 일단은 자신 피해자 버전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당했고 이렇게 부모가 나를 이렇게 했고 엄청나게 피해자 버전은 몇 개월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해요. 아주 증오에 가득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해요. 하다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우리 엄마도 좀 불쌍해요. 자, 그럼 버전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버전이 바뀌기 시작하고 바뀌는 걸 좀 유도해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자서전이 시작돼요. 가해자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또한 몇 개월에 걸쳐서 자신의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걸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버전이 가능한데 그 여러 가지 버전 모두 타자의 언어라는 걸 본인이 알기 시작해요. 이 모든 버전이 맞는 버전이 아닌 거예요. 묘사되지 않은 중심에 뭔가가 있어요. 묘사되지 않은 중심에. 그게 여러 가지 버전을 말을 하면서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말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조구하게 되는 거예요. 공백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백에 대해서 이제부터 뭘 하게 되느냐? 그야말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발명해내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의 인생사를 발명해내기 시작해요. 그 공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정신분석의 치료예요. 1차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새로운 소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정신분석의 치료의 1차적인 묘사 방식이에요. 이걸 하는 거예요, 정신분석.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락강이 그렇게 얘기하죠. 분석가의 욕망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담자가 원하는 대답을 정말 하고 싶어 해요, 분석가들이. 그러니까 분석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후배 만났을 때 상상해 보세요. 이 후배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다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죠. 너 결혼 좀 해. 결혼 안 할 거 알아요. 그래도 결혼하면 좋잖아. 취직 좀 해. 아니면 회사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냥 퇴사해라. 자기 돈으로 이게 이런 말이 나가요. 별로 충고해주고 싶지도 않은데 별로 얘가 잘 되는 걸 원치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충고만 나가는 게 우리가 욕망하는 방식이에요.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나의 지식이 저리로 전달되고 싶어요. 자, 이러한 욕망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욕망인데, 자, 이러한 욕망은 에로스를 욕망하는 방식이에요. 삶을 욕망하는 자예요. 우리가 삶이 무엇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을 타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망인 것이죠. 자, 굉장히 방어적인 거예요. 그런 욕망은. 이런 욕망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말은 내 앞에 있는 후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식인 것이죠. 자, 이게 1차적인 욕망이라면, 자, 이 욕망을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치료사가 추구해요. 에로스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반대편에 락강이 이야기하는 다른 욕망이 있는데 그걸 락강은 분석가의 욕망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미나 11의 24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연금술을 이야기해요. 연금술. 정신분석은 연금술에 더 가깝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죠. 자, 지금까지는 락강이 정신분석은 과학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 아닌 실천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상당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연금술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연금술이 뭐냐? 연금술과 과학의 차이는 뭐냐? 그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 연금술과 과학의 차이는 락강이 생각하기엔 이거예요. 과학자는 욕망이 없고 연금술사는 욕망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자, 그렇죠. 과학자가 자기 욕망 때문에 객관적인 과학의 결과들을 이리저리 바꾸면 그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자가 뭐 인간의 생물학적인 조건들을 탐사하는 생물학자가 있다고 쳐보세요. 자, 근데 그 테스트의 대상이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약물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성격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한쪽의 대상은 모르는 여자예요. 한쪽의 대상은 자기 여자친구예요. 가능할까요? 실험이? 불가능해요. 욕망이 개입되기 때문에.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외과 의사들이 자기 가족 치료 못한다, 수술 못한다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욕망이 개입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과학자는 연구에 임하고 어떤 종류의 실천에 임해한다 라는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생물학적 조건들을 연구했죠. 한 4년 전인가 서울대 병원 근처에서 수십 구의 유해가 발굴됐었죠. 뼈 조각들이 발굴이 됐었는데 그게 과거 일본 그 경성제국대학인가요? 그 의사들이 한국인의 신체 유형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신들을 측량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연구의 배후에는 뭔가가 있을까? 제국주의 욕망이 있어요. 즉 한국인들이 더 열등하다라는 욕망, 그걸 관철시키려는 욕망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태인들을 더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실행돼요. 유태인들에 대한 생체 연구가 나치에 의해서 엄청나게 자행됐었죠. 그 자행된 병원이 바로 있었던 장소 스트라스부르,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대학병원이에요. 그거 보존되어 있어요, 지금. 유태인들을 생체 실험하고 유태인들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열등한 존재인지를 증명해내기면 과학의 연구가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나치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욕망은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과학자는 그러한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락강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연금술이 과학과 구분되는 이유는 연금술사는 욕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과 연금술의 근본적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23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해요. 연금술에서는 조작자의 영혼이 지닌 순수성이야말로 그 자체로 그 이름에 걸맞게 사태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과연 과학자는 욕망이 없는 것인지, 욕망이 없어야 하는 것인지, 욕망이 없는 상태는 도대체 무슨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연금술에서 조작자의 영혼이 지닌 순수성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어떤 유형의 욕망인지를 설명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연금술과 정신분석은 동일한 욕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락강은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자, 그에 대한 설명이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죠. 이 과학의 단절형을 생각했을 때 과거의 그 낡은 상징계를 완전하게 폐기한다기보다는 부분으로서